처음엔 다 대형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행 가면은 여기는 현지인만 오는 맛집이다. 이게 맞아요. 뭔가 진짜 맛집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스몰캡도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스몰캡 합니다. 그런데 사실 스몰캡이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보라면 얘기는 못하고요. 스몰캡에 많은 찬스가 있지만 또 변동성도 있는 게 스몰캡인데요. 연말에 우리가 주목해볼 스몰캡 중소형주는 어떤 게 있는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이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류 파인더 소개도 좀 하고 스몰캡 전략, 그 다음에 또 주목해볼 유망 스몰캡 찾아볼 네. 건데요. 독립리서치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데 독립리서치 가운데 밸류 파인더는 또 스몰캡은 그러니까 중소형주죠. 우리나라로 네. 얘기하면 다들 네. 스몰캡 얘기하니까 네. 캡은 자본금일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시총 5천억 미만 상장사 네. 합니까? 그래서 밸류 파인더는 어떤 걸 핵심적으로 또 포커스를 맞추시는지 좀만 소개해 주세요. 네, 2020년에 한국거래소 자료가 나왔었는데 네. 1년 동안 증권사 보고서의 1.1%가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보고서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조그만 기업은 보고서 잘 안 쓴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음. 정보의 비대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어쨌든 네. 나름 우리나라의 증시에 상장된 상장된 기업인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떠돌고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사업 개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제가 정보를 제공하려면은 최대한 기업 탐방을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IR 담당자하고 얘기한 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보통은 한 달에 10개? 20영업일이니까 뭐 평균으로 하면 이틀에 1개인 거죠. 근데 10월하고 11월은 거의 15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IR 미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놓는 게 좀 약간 시험 볼 때 벼락치기가 아니라 이제 미리 평소에 준비하는. 그렇죠. 스몰캡은 그 가운데 이제 보석이 숨어 있다. 그죠? 네. 진주를 찾을 수 있다는 네. 건데요. 근데 사실 코로나도 있었고 코로나 아니더라도 뭐 IR 담당자들이 기업 탐방 가겠습니다. 그럼 물론 우호적인 데도 있지만 네. 지금도 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네. 어려움은 없었어요? 기업 탐방 다니시는데? 처음에는 좀 네. 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해소가 됐고요. 이게 저희가 보고서를 쓰면은 FM 가이드랑 YG 레포트에 올라가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신뢰도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디요? 밸류 파인더 오세요.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스몰캡을 공부하는 이유는 시장이 잘 모르는 종목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아는 심텍, 뭐 PNT 이게 네. 다 시총 1조 넘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네. 그 회사들이 다 1,000억대부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흔히 뭐 텐베거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다 스몰캡에서 시작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런 기업을 찾을 확률은 제가 봤을 때 100 중에서 5% 이하긴 한데 네. 근데 1년에 만약에 예를 들면 2배, 50%에서 100%라도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이렇게 맨날 뭐 한 달에 10개, 15개 다녀도 한 개라도 찾는다면 그거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스몰캡에 대한 매력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래서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회사의 대표를 만나면 최고 좋겠지만 대표나 네. 재무 담당 임원이나 IR 담당자나 솔직하게 자기 회사 얘기를 또 잘 안 해주잖아. 그걸 끌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탐방하면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회사 어려워 이러니까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고개를 시작하면 20고개 돌려가면서 이건 어때요? 그러면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구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니면서 그냥 생겼던 노하우는 일단 그 회사를 공부를 해서 가야 되고 그 회사의 경쟁사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해서 여기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 코멘트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스무고개가 이제 시작이, 왜냐면은 진짜 IR이라는 게 뭐 똑같은 선상에서는 PR이고 자기 회사가 당연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 시간을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을 근데 또 많이 제가 지금 한 1년 4개월 동안 200개 정도 스몰캡 기업 IR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 경험에서 생기는 것들은 그렇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얘기하는 회사를 오히려 저는 좋게 보지 않아가지고. 그럼 평균적으로 보고서는 어느 정도 주기로 쓰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공개 네. 이제 이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공표하듯이 예. 일주일에 하나씩 정도 지금 쓰고 있어요. 예. 일주일에 하나 쓰는 것도 뭐 쉽지 않은 거죠. 예. 네. 피터 린치가 그 기업 탐방할 때 그런 기법을 많이 쓰죠. 상대방 회사에 가서 물어보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 경쟁사에 갔는데 그 기업 좋은 얘기하면 진짜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올해는 그러면 2022년을 돌아보면 스몰캡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하반기에는 사실 대형주 장이 지금 오긴 왔는데 대형주도 올해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올 한 해로 보면 스몰캡들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소위 뭐 10배는 아닐지라도 그런 기업들이 좀 괜찮았던, 장사가 잘 됐던 한 해입니까? 좀 그 표현하면은 그냥 네. 각계전투. 뭐 생각해보면 언제는 각계전투가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중소형주는 한데. 각계전투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참 많은 회사를 다녀왔었고 이런 보고서를 낸 회사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회사가 또 주가도 잘 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미글로벌이었고 하나가 모트렉스라는 회사였는데 네. 한미글로벌은 이게 진짜 사우디랑 원래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럼시티 얘기 나오면서. 붙어서 잘 간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뭐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와서는 사실 이 회사에는 밸류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회사의 가격이 움직이는 영역이어가지고 뭐 어쨌든 한미글로벌 자체는 회사가 너무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모트렉스라는 회사도 사실 뭐 보고서를 쓰고 나서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 회사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회사에 좋은 모멘텀이 붙으면 근데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좋은 회사도 모멘텀이 안 붙으면 못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뭐 그래서 그렇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올해도 100개가 넘는 탐방을 갔다 왔었을 때 느낀 거는 좋은 기업이 근데 바로 부각되지는 않는구나. 그래서 느낀 게 이런 회사를 미리 가보고 공부를 해놔야겠구나. 네. 약간 이러한 생각을 좀 들 수 있었던 한 해였고 역시나 뭐 스몰캡에서도 올해는 뭐 2차 전지 로봇. 결론은 올해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있는 네. 산업이 역시나 좋았다. 근데 바이오는 좀 좋진 않았지만 어쨌든 성장성이 그러니까 스몰캡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형주는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모멘텀이 있으면 좋은 건데 스몰캡은 아무리 좋은 회사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멘텀이 안 붙으면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스몰캡을 본다면 그렇죠. 더 붙어야 되는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서 네. 그리고 사실 주식 처음 할 때 스몰캡으로 시작하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증권사에 있었지만 처음에 증권사를 할 때 2020년 3월에도 이제 저는 증권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점으로 이제 고객이 내방을 하면은 삼성전자 사러 왔습니다. 네. 하이닉스 사러 왔습니다. 현대차 사러 네. 왔습니다. 네. 처음엔 다 대형주로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행 가면은 여기는 현지인만 오는 맛집이다. 맞아요. 이게 뭔가 진짜 맛집 같은. 맞아요. 네, 그래서 스몰캡도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략 시총이 한 1,000억에서 2,000억짜리가 1조. 네. 그죠? 2조 가는 그런 그림들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에서는 2배만 가도 좋겠다. 네. 이제 너무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아까 뭐, 한미글로벌도 그렇고, 이런, 올해도 소위 뭐, 그렇게, 10배거에 갔던 기업들이 꽤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죠? 네. 근데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리 외국인 수급이 들어가고 올랐다고, 그거 10배 오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불가능하죠. 네. 단기간에. 20조짜리가 200조 되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스몰캡의 투자 매력인데요. 그러면 그 스몰캡 유망주 말씀하시기 전에
스몰캡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 이제 근육이 붙고 업력이 있는 분들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를 봐요. 네. 어떻게 스몰캡을 이제 물론 대표님처럼 자료를 써주는 사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투자자들이 어떻게 스몰캡 기업들에 좀 접근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어떻게 좀 관심을 어떻게 기울여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사실 보통은 탑다운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얘기 나눴던 수소로 보면은 네. 밸류체인을 한번 싹 보고 거기에 이제 대형사들이 하는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스몰캡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탑다운으로 내려가는 거죠. 유망한 산업을 정하고 예를 들면 로봇. 네. 사실 제가 2021년도에 로봇과 관련된 기업을 썼을 때는 사람들의 반응이 로봇 성장성 있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2022년 되니까 CES에서 로봇과 관련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주가들이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으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주가가 오르려면은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도 누군가 사야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네. 근데 하지만 제가 뭐 스몰캡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뭐 더 높은 수익률이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리스크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스몰캡이라는 게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많고 네. 거래가 정지되는 것도 많은데 뭐 그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을 당연히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투자 시에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오버행에 대한 이슈나 뭐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꼭 회사 기업의 내부만큼 더 이제 본업만큼 잘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오버행,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네. 시총의 10에서 15%까지는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총이 1,000억인데 CB가 300억이다 이러면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약간 물량 부담이 있죠.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스몰캡들은 그런 거 많아요. 그죠? 네. 어려울 때, 대표적으로 5G 같은 경우, 말씀도 죄송하지만, 뭐, 사업 안 좋을 땐 계속 CB 발행해서 이제 버티고, 사업 좋으면 더 확 벌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물량 체크도 좀 해야 되고요. 네.